7장 열정. 나는 거지에게 동전 한 잎을 주면서 이 돈으로 엘버트 하버드의 가르시아에게 보내는 편지를 사서 읽어보라고 했다. 열정.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열정이란 어떤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마음가짐을 말하지만 열정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다. 열정은 전염되며 열정을 가진 사람과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열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람과 열정과의 관계는 증기기관차와 증기와의 관계와 같다. 열정은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추종자들의 마음속에 열정을 일으키는 지도자야말로 가장 훌륭한 지도자이다. 또한 열정은 설득력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공개적 연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연설자가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 해도 소비의 경읽기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은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열정은 마음뿐 아니라 신체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준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평소보다 절반의 수면만 취하고 두세 배의 일을 하더라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열정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밤에 글을 써왔다. 어느 날 나는 타자기 앞에서 열정에 넘쳐 글을 쓰다가 연구실 너머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타워를 바라보는데 그 타워의 달빛이 매우 특이하게 반짝였다. 은회색으로 반짝이는 그 형상은 여태껏 본 적이 없는 기묘한 광경이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았는데 한참을 그러고서야 그것이 달빛이 아니라 이른 새벽의 햇빛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 햇빛이었다. 나는 밤을 새워 일했지만 일에 너무 몰두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겨우 1시간 정도 지났으리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그날 밤까지 간단한 식사 시간 외에는 조금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 결국 나는 이틀 밤과 하루 낮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음식도 매우 조금 먹으며 일을 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내가 내 몸에 열정이라는 에너지를 가득 채우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열정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열정은 모든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근원적인 생명력이다. 그러나 열정이 없는 사람은 방전된 배터리와 다를 바가 없다. 열정은 자신을 재충전하고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노력으로 열정을 찾아내야 한다. 열정을 개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 열정의 개발은 시작된다. 만약 좋아하는 일에 매진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현재의 일에 충실하되 미래에는 그 일을 하고야 말겠다는 명확한 중점 목표를 잠시도 잊지 마라. 자본이 모자란다거나 또는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누구도 당신이 언젠가는 이렇게 살고 말겠다는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까지는 방해할 수는 없다. 덧붙여 그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을 멈출 수 없으며 당신이 그 계획에 열정을 불태우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역동적인 삶을 위한 원동력. 인간이 노력을 하는 가장 최종적인 이유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미래의 성취를 꿈꿀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 행복은 과거에 있지 않고 언제나 미래에 있다. 행복한 사람은 아직은 얻지 못한 미래의 성취를 꿈꾸는 사람이다. 가지고 싶은 집,
벌고 싶은 돈, 즐거운 여행,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한 준비 등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행복을 만든다. 이 모든 것들은 다름 아닌 인생의 명확한 목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방금 언급한 것들을 꿈꾸다 보면 열정을 가지게 되지 않는가? 20여 년 전 나는 어떤 생각 하나를 하고 있었고 그 생각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생각이 처음 내게 떠올랐을 때 나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생각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한 발짝조차 떼지 못할 정도였고 나는 그 생각을 떼지 못할 정도였지만 나는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먼 미래를 보고 있었으며 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내가 준비될 때를 기다렸다. 그 생각이란 이런 것이다. 나는 잡지의 논설위원이 되고 싶다. 그 잡지에서는 황금률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용기를 주는 내용을 실을 것이다. 마침내 기회가 왔다. 1918년의 휴전 이래 나는 내가 근 20년간 꿈꾸어오던 그 시설을 정말로 쓸 수 있게 그 사설을 나는 내가 근 20년간 꿈꾸어오던 그 사설을 정말로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내 가슴 속에서 20년이 넘게 생각하고 연구해온 그 모든 것을 열정을 쏟아 작성하였고 내 꿈은 현실이 되었다. 유명한 잡지의 논설위원이 된 것이다. 이미 말했듯 나는 그 사설을 열정적으로 썼다. 나는 그 사설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가져가서 열정을 지니고 읽어주고 그 사설은 이런 문장으로 끝이 났다. 지난 20년간 꿈꾸었던 것이 마침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돈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니, 매우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지는 전혀 생각조차 나지 않지만 조금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딘가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쓰인 내 믿음에는 열의가 혼합되어 있다. 나는 여태껏 보여준 적이 없는 내 논설을 어떤 사람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내가 다 읽고 나자 내 논설을 들은 사람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어디에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지원을 해주었다. 그렇다. 열정이란 생명력이다. 이 생명력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한 사람은 성취를 위한 첫걸음조차 제대로 내딛지 못할 것이다. 이 장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자 한다. 바로 지금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당신은 명확한 중점 목표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열정을 쌓아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아마 당신은 지금 그 인생의 명확한 목표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가슴 속에 열정의 촛불을 켜두고 그 촛불을 오래오래 불태운다면 당신의 목표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어 당신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능력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인간의 배움 가운데 가장 유용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의 열정이 주는 영향.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바로 암시이다. 암시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정신 상태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말한다. 심리학에서는 언어 및 기타의 자극으로서 이성의 호소함이 없이 타인의 관념, 결심, 행동 등을 유발하는 일을 가리킨다. 앞에 3장에서 우리는 자기 암시라는 주제에 대해 이미 얘기했다. 그때 자기 암시를 살펴보면서 스스로에게 암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았다.
암시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당신의 말하는 방법, 행동하는 방법, 그리고 기분까지도 모두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다. 이 책의 개론 부분에서 텔레파시 이론에 대해 설명했다. 따라서 이미 당신은 암시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텔레파시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왜 열정이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 스스로 열정에 따라 흥분해서 심하게 진동하고 있다면 이 진동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느껴질 것이고, 특히 당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진동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청중들이 강사 자신과 일치, 즉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청중들이 강사의 열정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이 강사의 마음과 조화롭게 진동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세일즈맨이 마침내 거래가 성사되는 심리적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낀다면 이때 세일즈맨은 자기 자신의 열의가 구매자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 두 사람의 마음이 조화롭게 일치되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암시라는 주제는 이 과정에서뿐 아니라 이 책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나는 이 암시라는 주제를 암시가 전달되는 세 가지의 매체로 분류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의 매체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또는 강의 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열정을 지니고 있다면 이때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당신의 음색으로부터 당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매우 쉽고 정확하게 알아차린다. 음색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하는 말에 진정으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말 내용 그 자체보다는 음색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타오르는 열정보다 더 깊은 믿음을 줄 수는 없다. 열정이 들어있지 않은 말은 단지 생명력 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강좌를 책으로 옮기는 작업의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인쇄된 글자를 통해서 활활 타오르는 열정도 없이 단지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와 심장이 말하는 듯 열정으로 가득 찬 말을 구분해서 표현할 재주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말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때로 말과 말하는 태도가 정반대인 경우에는 의도하는 말과 정반대의 뜻을 전달할 수도 있다. 논리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열정으로 무장되지 않은 세일즈맨은 자신의 말에 성실과 믿음을 담지 못한다. 이것은 그의 말로서 전달하려는 것과 말의 음색이 암시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면 결코 어떤 물건도 팔 수 없음을 뜻한다. 물론 말하는 내용은 암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말은 행동만큼 중요하지 않다. 행동이 말보다 더 중요하다. 만약 이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당신에게 돌아올 것은 좌절뿐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처시술로서 황금률을 강의하면서 자신이 강의하는 내용을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황금률을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 실천하는 사람이 황금률을 강의한다면 연설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강의는 훌륭한 강의가 될 것이다. 만약에 포드 자동차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뷰익이나 다른 회사의 자동차를 타고서 고객 앞에 나타난다면 그 세일즈맨이 포드에 대해서 아무리 자랑해도 고객은 한마디도 듣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전에 구슬 녹음기를 구입하기 위해 그 판매 회사에 간 적이 있다. 당시 나에게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던 세일즈맨은 자사 상품의 장점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지만 그의 곁에 앉아있는 속기사는 조그만 공책에 말을 받아쓰고 있었다.
그는 구슬 녹음기가 속기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나는 그의 말에 조금 더 설득되지 않았다. 그의 말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것은 암시 절차에 적용되는 3가지 방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에 따라 당신이 말하는 음색이 변할 것이고 당신의 행동도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적절히 조화된다면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암시와 자기 암시의 차이. 이제는 암시라는 주제에 대해 분석해보고 또 각각의 원칙들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알아보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암시와 자기 암시의 차이는 한 가지뿐이다. 암시는 자기가 남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할 때에 사용되며 자기 암시는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암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경우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반드시 중립적인 상태여야 한다.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을 중화시킨다 라고 하자. 중립적인 상태란 당신의 암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바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세일즈맨들이 실패한다. 많은 세일즈맨은 고객의 마음이 충분히 중립적으로 되기 전에, 즉 고객이 당신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시도하는 것이다. 방금 말한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할 것이다. 세일즈맨이 판매를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마음을 완전히 중화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고객이 자신의 말을 쉽사리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단계로 가는 데에는 정해진 규칙이란 없다. 제대로 된 세일즈맨이라면 이 관계를 쉽고 빠르게 간단하게 만들어내야 한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생명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세일즈맨이 있다. 이 사람은 고객에게 생명보험을 판매하려고 할 때 먼저 그 고객의 신상 정보를 조사한다. 여기에는 고객의 평생 이력 및 경력, 교육, 경제적 능력, 특이한 습성, 종교적 선호도 등등이 포함된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글로 옮기기 힘든 수많은 사소한 정보까지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미리 알고 난 다음에 이 세일즈맨은 해당 고객에게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사회적으로 때로는 업무적으로 인간 관계를 맺는다. 물론 처음 한두 번 그 고객에게 방문했을 때에는 생명보험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이 고객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전까지 보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이 단지 허송 세월만은 아니다. 이 세일즈맨이 해당 고객에게 친근하게 방문하는 이유는 이 고객의 마음을 충분히 중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를 충분히 신뢰하는 관계가 맺어진 다음이라면 마침내 그가 생명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고객은 기꺼이 세일즈맨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주의 깊게 되새겨보라. 놀랍게도 모든 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취의 필수적인 동기부여. 몇 년 전에 나는 서비스 판매 기술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다.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기 직전 출판사에서는 내게 유력 인사들의 추천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대략 10명
가량의 유명 인사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서 급히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통의 답장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 편지에는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요소 2가지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편지를 급하게 쓰느라 그 속에 열정을 담지 못했으며 그리고 내 편지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중화시키지 못했다. 즉 나는 성공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로서 암시의 원리를 적용하는 데 실패했던 것이다. 성공을 위한 암시의 절차. 나는 곧 실수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암시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킨 편지를 다시 써서 보냈다. 이번의 편지는 성공이었다. 나는 답장을 받았는데 그들의 답장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친절한 내용이었다. 그 추천 문구들이 책의 판매에 큰 도움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지금부터 내가 그때 썼던 2편지를 다시 이곳에 옮겨보겠다. 이 2편지를 통해 편지를 쓸 때 암시라는 요소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편지의 알맹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에 2편지를 보면 어떤 편지가 성공하고 어떤 편지가 실패했는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존경하는 포드 사장님, 저는 얼마 전 서비스 판매 기술이라는 책의 원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확 죽네. 수십만 권은 팔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책의 그 모든 독자들은 서비스 업계 마케팅의 권위자인 귀하로부터 몇 마디의 말씀을 듣는다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출간하게 될 이 책에 몇 줄의 추천사를 써주실 수 있겠는지요? 추천사를 써주신다면 저에게 매우 큰 호의를 베푸시는 일일 뿐 아니라 수많은 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게 보여주실 어떤 배려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번째는 경애하는 미셸 부통령 카카. 세상에는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해 시리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귀하는 선망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때때로 이 사람들에게 귀하는 격려와 조언을 전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서비스 판매 기술이라는 책을 내기로 하고 지금 막 원고를 마쳤습니다. 이 책의 요점은 서비스라는 원인을 제공하면 월급 봉투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간단한 사실과 후자는 전자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투입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이라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전 세계 누구나 존경하는 위치까지 헤쳐나간 분의 몇 마디 조언이 빠진다면 이 책은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세일즈맨이 가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저는 제 책의 전반에 걸쳐 귀하의 말씀을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고견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정직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귀하가 매우 바쁘신 분이며 시간을 쪼개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바꾸어 생각해 주십시오. 단지 비서를 불러서 몇 가지 내용을 구술하기만 하면 그 내용은 수십만 독자들의 가슴에 감동을 줄 것입니다. 비용으로 따지자면
이 일은 각하께는 우표값밖에 들지 않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만큼 가치 있는 일도 드물 것입니다. 귀하의 말씀 한마디를 읽고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서 있는 수많은 독자들이 그 말을 가슴에 새겨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배려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제 두 편지를 다시 읽어보자. 왜 하나의 편지는 성공했는데 다른 하나의 편지는 실패했는가? 첫 번째로 분석할 부분은 설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동기부여라는 측면이다. 첫 번째 편지에는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관심사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편지에는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지만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문단의 문장, 추천사를 써주신다면 저에게 매우 큰 호의를 베푸시는 일일 뿐 아니라 수많은 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를 보자.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히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부탁을 들어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은 진실이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내 이익을 위한 부탁을 한다고 하자. 당신에게 충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내 부탁을 들어주는 일에 별다른 열의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핑계를 대고서 내 부탁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제3자를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기대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돌아가게 된다면 아마 당신은 내 부탁을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이런 예시를 들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길가의 거지에게 10센트를 휙 던져주거나 혹은 그 10센트조차 던져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때때로 제3자를 위해 구걸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수백 또는 수천 달러를 흔쾌히 기부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